네, 안녕하세요. 수능 경제와 내신 경제 가르치는 최재효입니다. 오늘은 2027학년도, 2026학년도 5월, 3월이랑 다 동일한 연도에 시행된 거예요.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총평부터 또 보고 시작할게요. 등급 컷은 그냥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1등급 47, 2등급 40, 그 다음에 3등급이 조금 떨어지는데 이거는 아직 학습량 때문인가 뭐 정형화되지 않았기 때문인가 그렇고 수능도 비슷합니다. 수능도 비슷해요. 수능은 2등급 컷과 3등급 컷이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러한 성질을 보이지만 분포가 이와 비슷해요. 경제는 늘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3등급이 갑자기 훅 떨어지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특징이 좀 독특하죠. 별다른 특징이 없는 모의고사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넘겨가라. 그냥 뭐 특징이 없으니까 공부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은 별다른 특징이 없다는 것을 더 체감을 하시고 더 받아들이셔야 돼. 왜? 내가 이 모의고사를 푸는데 뭔가가 독특했다. 혹은 기존과 좀 다른데? 기존과 출제 경향이 좀 바뀌었나? 라는 느낌을 받으셨다면은 그것은 절대적으로 본인의 공부량이 적은 거예요. 그 지표가 되는 모의고사입니다. 내가 이 모의고사를 볼 때 딱 느꼈어야 되는 감정은 뭐냐면은 지겹다. 평가원이 지금 똑같은 거를 9번 내내 내고 있잖아. 그쵸? 이번까지 하면 10번이게 되겠네. 계속해서 똑같은 모의고사를 내고 있는데 이게 늘 새로우면은 나는 점수도 새롭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늘 풀 때마다 새로운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이번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난무난해요. 진짜. 그냥 평가원이 똑같은 거 하나 더 내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풀던 풀이 방식과 전혀 어긋나는 풀이가 없을 거예요. 오늘은 5번, 11번, 15번, 20번. 역시 뭐 10번에 이번에 좀 아저씨가 한 명 나왔죠. 아저씨 나온 거 빼고는 그냥 문제 배치만 약간 바뀌었을 뿐이지 그렇게 독특한 게 없다고. 이은 극대화부터 우리 GDP 비교의 수익률 하나씩 살펴보고 마무리를 해봅시다.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우리 이은 극대화죠. 이은 극대화. 괜찮아요, 문제가. 그렇게 볼륨이 크지도 않고, 물론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봤을 때 느낌과 지금 시간이 지난 뒤 내 해설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은 뭐 해설을 하거나 다시 문제를 봤을 때 느낌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설명을 쉽게 한다고 해서 본인이 이 시험을 쉽게 봤으리라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연관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냥 이 볼륨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되게 버겁게 다가왔다면은 그것만의 이유를 또 찾으셔야지. 문제가 어렵지 않았는데 내가 시험을 봤을 때 어려웠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에 대한 난이도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당연히 분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뭐 각설하고 일단 문제를 풀어봅시다. A기업은 노동만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고 재화의 가격은 개당 10만 원. 재화의 가격. 이것은 나의 총 수입에 해당되는 것이죠. 임금은 비용이겠지. 노동만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한다 했으니까. 단위당 얼마? 15만 원으로 일정하다라고 나와 있네요. 최근 A기업은 제조 공정에서 AI 시스템을 도입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고, 그렇지. 생산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제시가 됐고, 각각의 생산 방법 중에서 뭘 택할 것이냐, 그리고 이유는 가장 언제 커지느냐, 늘 물어와봤던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굳이 그렇게 힘들어서 읽지 않아도 된다고. AI 시스템의 도입 비용은 생산량과 관계없이 40만 원이다.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만 고정 비용이 얼마가 더 추가된다? 40이 추가가 되는구나, 비용이. 위에다가 마이너스 하나 정도 해 두시고. 이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나머지는 늘 주어지는 조건이니까 평가원이 절대 그 언급을 독특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가장 먼저 상황 1, 상황 2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푸셔야 되지? 당연히 총수입과 총비용을 구하시는 건데, 심지어 총수입도 10단위로 딱딱 떨어지게 줬어요. 그 말은 생산량에다가 뒤에다가 0만 붙이면 이것이 총수입이 되겠구나 라는 뜻이 되겠죠. 도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지. 여기다가 0만 그냥 글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총수입은 우리가 여기가 구했고 수라고만 그냥 적어두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총 비용을 구해야 되겠죠. 단위당 15만 원으로 일정하고, 이 경우는 비용이 40 추가되지 않으니까 그냥 15가 될 것이다. 여기는 30이 될 것이고, 여기는 40
5, 60, 그 다음에 마지막 75가 되겠죠. 자, 이때 이윤을 구해볼까요? 이윤은 빨간색으로 적읍시다. 35, 60, 그 다음에 빼면은 75, 여기는 80, 마지막으로 75. 됐죠? 끝.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에 노동 투입량은 위와 똑같기 때문에 두 번 계산할 필요가 없고 단지 여기다가 얼마만 더해주면 돼? 40만 더해주면 되죠. 파란색으로 적어봅시다. 헷갈리니까. 자, 40 더하면은 55, 40 더하면은 70, 여기는 85, 여기는 100, 마지막으로 115가 되겠네요. 자, 이거를 내가 말로 하면서 해서 그렇지 본인이 시험장에서 그냥 이렇게 쓱쓱 연필로 풀면은 몇 분 안 걸린다고. 마지막으로 이윤 구해봅시다. 이윤은 또 빨간색으로 구해봅시다. 여기는 25, 70, 갑자기 확 올라가네. 그 다음에 여기는 95, 제일 커요 여태까지 중에. 그 다음에 90, 확실히 AI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게 자, 85. 그러면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숫자를 먼저 찾으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A 기업이라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생산할 거야? 아니죠. 어차피 우리는 돈 벌어야 된다고, 이윤을. 그러면은 나는 당연히 어떻겠어? 당연히 나는 AI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때 노동을 세 단위 투입을 하겠죠. 이게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이 숫자를 찾는 것이 이윤 극대화 단원의 목표 아닌가? 그게 평가 목표 아닌가? 그러면은 이 숫자를 가장 먼저 봅시다. 상황 2에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노동 투입량은 세 단위이다. 정답이죠. 평가원 이거 말고 뭘 물어보겠습니까? 학생들을 평가해야 되는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학생이 대학에 가서 제대로 된 수학 능력이 있나 그것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것 중에서 뭐가 더 큰지 고르라. 가장 큰 숫자 10개 중에 하나 고르라기 때문에 뻔한 선지가 나온다고. 뻔한 선지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답이 아니더라도 이걸 먼저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해요. 왜냐? 상황 판단이 먼저 빠르게 되잖아. 내가 그러면 야, 이걸 하는 것보다 이게 낫겠구나 라는 판단이 잘 선다고. 이러한 판단을 먼저 하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서 새로운 문제가 나왔든가 아니면 아주 고난도의 문제가 나왔다든가, 그러한 경우에는 선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늘 정형화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빠르게 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먼저 선 판단을 하고 가시고 그 다음에 선지를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풀어나가는 것도 괜찮다. 나머지 선지 한번 정답만 확인해 봅시다. 노동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할 때 발생하는 총수입의 증가분은 상황 1에서 늘 감소하죠. 플러스 50, 플러스 40, 30, 20, 10. 그렇기 때문에 땡. 상황 2에서 노동 한 단위를 투입할 때 발생하는 생산 비용의 증가분은 생산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상황 2에서 자, 이때는 40을 고려를 딱히 안 하셔도 돼요. 자, 처음에 얼마 증가? 55. 그 다음에 15. 그러니까 감소하네. 그 다음에 15. 바로 감소하지 않죠.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네요. 감소하는 구간이 있을 뿐이지. 4번. 각각의 동일한 노동 투입량에서 상황 1은 상황 2보다 이윤이 전부 다 작네. 아니요, 큰 것도 있는데요. 반례가 있으니까 땡. 5번. 이윤이 극대화되는 생산량에서의 평균 수입은 세계에서의 평균 수입을 구해봅시다. 평균 수입은 늘 얼마입니까? 가격이 개당 10만 원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10이 되겠죠. 상황 1도 상황 1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10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자, 이윤이 극대화되는 생산량에서의 평균 수입이 각 상황에 걸리는 건지, 즉 여기랑 여기를 비교하라는 건지 아니면 여기랑 여기를 비교하라는 건지 이런 게 별로 논란이 되지 않은 이유는 뭐야? 어차피 전부 다 10이기 때문에 생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뭐 학력평가랑 그런 거와 다르게 평가원은 그냥 늘 내던 게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크게 뭔가 집중해서 분석을 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뭔가 의미를 전달할 그럴 게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거를 억지로 하면은 학습에 방해가 될 뿐이지.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그대로만 합시다. 자, 다음 문제 11번. 11번. 뭐 쓰면 돼요? 양가중부 쓰면 되지. GDP 문제가 나왔을 때 실제 학생들이
양가중부를 쓰는 학생들이 무슨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냐? 그냥 풀었다. 그냥 풀었더니 그냥 정답이 나왔다. 그거예요.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그거를. 자, 오른쪽에다가 쓰고 시작할까요? 갑국은 x제와 y제만을 생산한다. 오케이. 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네. 그럼 그냥 x제랑 y제로 쓸 수밖에 없죠. 양, 가, 중, 부. 자, 그 다음에 양 곱하기 가가 중 더하기 부가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판매 수입을 가장 먼저 줬네요. 1,500억 달러. YJ의 판매 수입은 2,000억 달러. 만약에 이따가 가격이나 수량을 구할 수 있으면은 그때 고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맞아. 노동과 해외에서 수입한 중간재만을 사용하여 생산되며, 해외에서 수입한 중간재가 있다고 했으니까 미리 표시해 둡시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둡시다. 수입은 여기 수입, 뭔가 중간재가 있대. 생산되며, 생산된 X제 50%는 YJ 생산에 중간재로 전량 투입된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50%가 YJ 생산에 중간재로 전량 투입되고, 1,500억의 50%가 얼마입니까? 750억이 되겠죠. 그럼 남은 750억은 갑국 내에서 최종재로 가게에 판매되어 소비가 된다. 오케이. 가게에서 소비로 잡히겠죠. 소비 얼마? 소비 750억. 자, Y제는 노동과 중간재인 X제만을 이미 우리 체크했어. 사용하여 생산되며, 생산된 YJ 300억 달러 어치는 해외에 수출되고, 생산된 것 중에 300억 달러 어치 빨간색으로 적겠습니다. 300억 달러 어치는 해외에 수출되고, 나머지는 갑국 내에서 최종재로 가게에 판매되어 소비된다. 그럼 나머지는 몇 달러 어치겠습니까? 1,700억 달러 어치가 소비가 된다. 그럼 소비는 2,450억 달러겠네. 나머지 다른 조건이 없으면 소비된다. 오케이. 갑국의 순수출은 100억 달러임, 마이너스 100억 달러이며, 수출이 얼마였죠? 우리 수출이 300이었는데 수입이 도대체 얼마였기 때문에 갑국의 순수출이 마이너스 100억이 됐을까? 수입이 400억 달러였기 때문에 300억 달러. 그럼 이제 다 뭐 나온 것 같네요. 달러이며, 갑국은 재화만을 교역하고 수입한 재화는 X제의 생산에 전량 투입된다. 그렇지. 이거 다 체크한 거예요. 표는 각 재화의 판매 수입과, 이건 다른 수입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생산비의 비율을 나타내고, 생산비는 어떻대? 임금과 중간재 구입비로만 구성이 된대요. 이거 늘 보던 조건이죠. 이러한 조건이 새로웠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가 어땠다? 별다른 특징이 없는 모의고사다라고 특징에다가 적어둔 거예요. 자, 생산비는 임금과 중간재 구입비로만 구성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부가가치가. 부가가치가 뭐랑 뭐? 이윤과 임금의 합이다라고 우리가 적을 수 있다고. 근데 생산비는 뭐래? 임금 더하기 중간재 구입비용. 자, 판매 수입 대비 생산비의 비율이 40%였다는 것은 생산비가 600이었다는 것. 여기는 1,200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은 400 더하기 뭐가 600입니까? 200이 600이니까 400, 200, 1500 나오려면은 900 적으시면 되고, 오른쪽은 노란색으로 적어볼까? 생산비가 1200이었다는 것. 여기가 임금이 450억이었고 남은 1200에서 800억이 남았으니까 800을 여기로 가져가시면 되겠네. 자, 그럼 이제 갑국의 부가가치도 셀 수가 있죠. 맨 아래에 있는 거 다 더하면 몇 나옵니까? 1100 더하기 1250 하면 2350억이 GDP가 되시겠죠. 모든 정보가 다 파악이 되셨습니까? 자, 이제 선지를 봅시다. X제와 Y제 생산에 투입된 중간재 구입 비용은 얼마입니까? 1150억 달러입니다. 이거 연습하는 거야. 생산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X제가 얼마였습니까? 1100. Y제가 얼마였습니까? 1250. X제가 Y제보다 작고요. 생산을 위해 지출된 임금은 X제가 얼마? 200. Y제가 얼마? 450. 크고요. 갑국의 GDP는 2350억 달러 맞습니다. 5번 갑국의 소비 지출은 아까 미리 구해놨지? 2450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지출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 더하기 투자 없죠. 정부 지출 없죠. 순수출이 얼마였는데? 마이너스 100이었다고. 이게 얼마가 돼야 돼? GDP랑 똑같아야죠. 지출 측면의 GDP가 어차피 GDP랑 똑같으니까 2350이 돼야 되니까 소비 지출은 2450억 달러가 되겠죠. 자, 15번 봅시다. 11번의 특징은 그냥 무난했다. 오히려 최근에 나온 거 양과 가격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좀 더 난이도가 낮으면 낮았지 높진 않았다. 자, 15번. 우리 이거는 뭐 하나만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비교 우위를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이냐. 비교 우위를 파악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비교 우위를 파악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 웃겨요. 그냥 준다. 이거는 땡큐가 아니에요. 그냥 주는 이유는 뭐야? 평가원이 너네는 그냥 줘도 못 풀어.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자, 2번. 비교 우위에 정의를 쓰셔야지. 기울기가, 즉 기회비용이 더 작은 재화 생산에 상대 국가보다 기울기가 더 낮은 재화에 비교 우위가 있다.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고. 3번. 동의어를 사용하는 방법이죠. 우리 교역 후에 내가 특화한 재화가 있을 거 아니야. 교역 후 특화제의 소비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교역 후 특화한 재화의 소비의 기회비용은 반드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4번이 뭐냐? 4번이 바로 이 문제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자, 교역 전 나의 그대로 적어봅시다. 교역 전 내 최대 생산 가능량이 있을 거야. 그냥 최대라고만 적읍시다. 교역 전 내가 어떠한 재화를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내 교역 후 소비량이 내가 교역 후에 소비하고 있는 양이 이게 더 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자, 내가 만약에 X제를 30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는 내 능력이야. 못 바꿔. 나는 무조건 X제를 30개만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교역을 했더니 X제를 40개 소비하고 있었다. 그럼 그거는 내가 만든 겁니까? 절대 아니지. 나는 무조건 30개만 만들 수 있는 인간이라니까? 나는 그렇게 태어났다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내가 원래 내 능력보다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었는데 상대 국가로부터 뜯어왔으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면은 교역 전 최대 생산 가능량보다 교역 후 소비량이 크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그 재화를 특화했다? 안 했다? 그 재화를 특화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걸 쓰는 거야, 이거를. 자, 이 표가 뭘 나타내는지를 봅시다. 갑국과 을국의 재화별 최대 생산 가능량 대비. 최대 생산 가능량 대비 A 대비 교역 후 소비량의 비. 교역 후 소비량의 비. 이거 늘 정리하던 거다, 우리. 그 중에 하나가 그냥 또 튀어나왔을 뿐이에요. 자, A보다 B가 컸다. 즉 A분의 대비는 우리가 항상 앞에 말이 분모로 오죠. A분의 B가 어떻다면은 그 재화를 특화하지 않은 거야? 1보다 크면은 되십니까? 자, 을국은 X제에 A분의 B가 1보다 크네. 그러면 을국은 무슨 재화를 특화한 거야? 무조건 Y제화를 특화하는 거죠. Y제화를 특화한 이유가 1보다 작아서가 아니라 X제가 해당하는 X제의 A분의 B가 1보다 컸기 때문에 절대로 특화를 할 수 없어서 Y제를 특화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따라가셔야 돼. 자, 그리고 을국의 최대 X제, 최대 생산 가능량은 50개라고 줬고 양국의 교역 조건도 제시를 했어요. 양국은 X제 1개당 Y제 1개의 교환 비율로 교역을 하였다. 나랑 하나하나 따라가 봅시다. 자, 일단 우리의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을국은 뭐를 우리가 알 수 있었어? Y제를 특화했구나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그림을 그려볼 거야. 상황 판단을 위해서. 을국의 X제 최대 생산 가능량은 50개인데 50분의 뭐래? 그럼 내가 교육 후에 몇 개를 소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교육 후에 X제를
90개 소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는 원래 50개밖에 생산할 수 없는 인간인데 나는 몇 개를 소비하고 있었다? 90을 소비하고 있었다. 자, 그럼 이 90개는 어디서 가져온 건데? 갑국이 나눠준 X제라고. 갑국이 한 개, 50개, 90개를 나눠준 거예요. 자, 갑국의 입장에서 다시 봅시다. 갑국은 원래 X제를 뭐 많이 만들 수 있었어. 근데 어째서 90개를 나눠줬더니 내가 소비하고 있는 양이 0.4로 줄어들었을까요? 0.6은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는데 이거를 얘한테 준 거지. 그러면 갑국의 입장에서 갑국의 0.6은 0.6 갑이 90개였다. 그러면은 1갑은 몇 개겠습니까? 3분의 5를 때리면 되죠. 150이 되겠네. 갑국은 그러면 X제를 몇 개 만들 수 있었던 거야? 150개 만들 수 있었던 거야. 여기가 갑. 을은 노란색, 을. 자, 이게 정보가 끝이냐? 아니죠. 여기 또 있네. 을국이 X제를 90개 받았다는 것은 갑국한테 Y제를 몇 개 줬다는 거야? 90개 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을국은 Y제를 몇 개 생산할 수 있었던 거야? 180개죠. 내가 반절을 줬더니 90개가 남았으니까 180개를 생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점 찍으시면 되겠고, 자, 갑국은 내가 Y제를 90개 받았는데 그게 내 능력보다 1.2배였다 라는 것은 원래 내 능력이 얼마였다는 거야? 원래 내 능력은 75개 정도 만들 수 있었다 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을국은 Y제를 특화하셨고 그 다음에 갑국은 X제를 특화를 했네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갑국은 Y제 생산의 비효율을 가지지 않고요. 을국이 가집니다. 2번 을국의 Y제 최대 생산 가능량은 180개입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갑국의 X제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2분의 1개이다. 4번 을국은 X제 40개, Y제 만약에 40개를 만들었으면 5분의 1만 생산할 수 있겠죠. 36개를 동시에 생산을 할 수 있었을 것이며 양국 간 교환 비율이 얼마라면은 을국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을국은 언제 이득이냐? 내가 Y제를 얘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Y제를 최대한 덜 주면 덜 줄수록 이득이고 X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오면 되는데 얘는 원래도 어때? 얘는 원래 180개 가지고 60개를 만들 수 있었어? 원래 못 만드는 사람이야. 근데 Y제 3개 주면은 내가 X제 1개 줄게 라는 것은 나한테 분명히 이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을국은 교역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헷갈리면은 어떻게 세셔도 되느냐? 자, 내가 적는 방법이야. X제 1개당 1개당이라고 적으시고 갑국의 이 기울기를 세세요. 그냥 우리가 수학에서 구할 때처럼 2분의 1, 물론 절대값으로. 그 다음에 을국을 세세요. 을국은 몇입니까? 5분의 18. 한 다음에 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가 어디서 도출된 숫자? 갑국. 여기는 어디서 도출된 숫자? 을국. 하면은 3이라는 숫자가 1대 3, 3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위치하나요? 3이라는 숫자는 여기 위치하지. 그러면은 양국 다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3이 여기 위치하면은 여기 위치하는 숫자는 뭐가 있을까? 뭐 0.5? 여기 있는 숫자는 을만 만족한다. 그렇죠? 만약에 7이야. 그런 것은 갑만 만족한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교역 조건을 쓰는 방식인데 여기는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정답이.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고 20번 봅시다. 20번도 그렇게 푸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일단 평가원 기출을 많이 접한 학생이라면 20번이 기존 수익률 문항에 비해서 조금 더 간단한 형태로 나왔구나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아까 우리 이 문제 기억나? 요거 이윤 극대화부터 봤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가장 눈에 띄는 거 얘는 지금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원화 기준
자산 총액을 최대화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언제 최대화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핵심이라고. 이 문제는 이윤 극대화, 합리적 선택. 합리적 선택이 뭔지를 아냐 모르냐를 일단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평가 기준인데. 또 언제 최대화되는지 얘의 수익률 계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 갑은 T시점에 원화 1,000만 원을 투자하여 1년 후 원화 기준 자산 총액을 최대화하려고 한다. 네. 그리고 가나 활용하고요. 환율 나와 있고요. 가봅시다. 가. 원화를 내가 투자할 거야. 근데 원화 표시 정기예금 연 4% 이자율. 자, 그리고 내가 원화 표시를 최대할 건데 원화로 나와 있죠. 이거는 상황에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 늘 4%죠. 상황 1이나 2나 늘 40만 원의 이득만 볼 수가 있을 거라고. 나는요, 달러화로 거래되는데 연 10%의 확정 수익률을 내가 얻을 수 있대. 엄청나죠? 이런 것만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나는 일단 10%인데 문제는 그게 달러화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자, 지금 환율은 1,000원 달러인데 상황 1은 환율이 50%나 상승한 거야. 여기는 마이너스 20% 가량, 그러니까 20% 가량 떨어진 거죠. 마이너스 20% 혹은 20% 가량 떨어졌다. 자, 나를 사고 상황 1이 발생했으면은 나는 얼마의 수익률을 얻는 겁니까? 50%더 얻고 10%또 얻는 거야. 계산하면은 65%가 됩니다. 혹은 그냥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내가 10을 얻고 추가로 또 50을 얻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똑같죠. 상황 2에 나의 경우는 또 얼마나 얻는 겁니까? 10%를 얻고 그 중에 20%를 뺏겨. 그러니까 대충 대략 마이너스 10 정도 나겠네요. 자, 눈에 가장 띄는 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하나 있지, 우리. 여러분 같으면 여기 투자 안 하겠어요? 1,000만 원을 맡기면은 650만 원을 더 준대. 1,650만 원을 준대. 1년마다. 1년마다 내 재산이 곱하기 1.65가 되는 거예요. 아니, 평상시에는 그렇게 잘 돌아가면서 시험 때는 이거부터 확인을 안 한다니까? 당연히 이거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지. 그럼 나는 뭐에 눈이 돌아가느냐? 상황 2, 상황 1, 나. 상황 1, 나. 상황 1, 나. 이거는 무조건 확인이 되잖아. 상황 1, 나 찾아봅시다. 어딨어? 여기 있네. 5번. 원화 기준 자산 총액이 최대화되는 경우는 상황 1, 나. 전액 투자하고 발생하는 게 되겠죠. 5번이 정답입니다. 이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상황 1, 나를 파악하기 쉬우니까 또 찾아봅시다. 상황 1, 나. 여기 있네. 상황 1이 발생할 경우 원화 기준 수익률은 65%라니까. 상황 1, 나. 여기 있네. 나에 각각 50%씩 투자하는 경우 상황 1이 상황 2보다 원화 기준 수익률이 당연히 높겠죠. 가는 상황 1, 2가 똑같은데 나가 압도적이잖아. 마이너스 10대 65. 자, 그러면 남은 선지가 뭐가 있습니까? 1번, 3번이 있죠. 이것만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야. 가에 전액 투자하고 멍청이 상황 1이 발생할 경우 이자 수익은 40만 원밖에 없습니다. 상황 2의 경우 가에 전액 투자하는 것이 그래요. 이거는 상황 2니까 차라리 낫네. 나의 전액 투자하는 것보다 원화 기준 수익률이 높죠. 됐습니까? 왜 자꾸 평가원의 문제가 독특하지 않다고 하는지 알겠죠? 늘 쓰던 방식, 늘 쓰던 풀이 방법. 만약에 수능 경제가 앞으로 뭐 10년 더 한다면은 평가원은 앞으로 출제를 못 할 것입니다. 왜? 낼 게 없어. 그런 느낌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